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자식을 잃은 죄책감 속에 갇혀 살았던 한 어머니 정수님의 사연입니다. 뽕 작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으로 재물운과 행운이 찾아갑니다. 30년 전 장터에서 잃어버린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은 채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편.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의 첫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장례식은 3일 내내 조용했습니다. 찾아오는 손님이라곤 남편의 공사장 동료 몇 명과 먼 친척들 뿐이었지요. 남편 김태석 씨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말수 한 번 제대로 터놓는 법이 없었고, 기쁜 일이 있어도 허허 웃기만 할 뿐,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목석 같은 사내였습니다. 남편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저에게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속이 더부룩하다며 소화제만 몇 번 사다 먹더니 쓰러진 지 보름 만에 그렇게 황망히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저에게 미안하다거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한번 꽉 쥐었다가 힘없이 놓아버린 것이 전부였지요. 염을 하고 화장을 하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야속함이, 아니, 그보다는 지독한 허무함이 제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독한 노인네, 가는 마당에 뭐 그리 비밀이 많아서 유언 한마디 안 하고 갔을까 싶었지요. 텅 빈 집에 돌아와 남편의 영정 사진을 마주하고 앉으니 그제야 집안 구석구석에 밴 남편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싸구려 스킨 냄새와 퀴퀴한 담배 냄새, 그리고 평생 몸에서 지워지지 않던 흙먼지 냄새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태우기라도 해야 이 지독한 냄새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사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하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봄날의 기억 때문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이 좋았습니다. 5살 배기 아들 민수에게 새 신발을 사주겠다며 우리 세 식구가 읍내 장터에 나갔던 날이었지요. 남편이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콩나물 값을 깎느라 아주머니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치맛자락을 잡고 있던 고사리 같은 손의 감촉이 사라진 건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고개를 돌렸을 때 아이는 이미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장터를 헤집고 다녔습니다. 목이 찢어져라 불렀지만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민수의 베개를 끌어안고 울부짖었고 남편은 말없이 소주병만 비웠습니다. 제가 남편을 원망했던 건 그가 저를 탓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같이 울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지 딱 1년이 되던 날 남편이 밥숟가락을 뜨며 던진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만 잊어.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습니까?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가 남편을 남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요. 남편은 속죄라도 하듯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휴일도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며 돈을 벌어왔지만 저는 그 돈이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전단지를 찍어 전국을 돌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마치 민수가 없었던 아이인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그런 남편이 남긴 옷가지들을 정리하다 보니 유독 눈에 밟히는 옷 한 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만 입던
유행 지난 회색 양복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서 실밥이 터져나온 그 옷을 보니 불현듯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 양반 30년 동안 이 양복 한 벌로 버텼구나. 자식 잃어버린 죄인이라 새 옷 한 벌 사 입는 것도 사치라 여겼던 걸까 싶어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연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묵직한 가죽 지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10년 전 제 생일에 칠순 잔치 대신 밥이나 한 끼 먹자며 사주었던 싸구려 지갑이었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 3만 원과 주민등록증, 그리고 꼬깃꼬깃한 영수증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갑 깊숙한 곳, 잘 보이지 않는 안쪽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벌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곱게 접힌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비밀이라곤 없다고 믿었던, 아니 관심조차 없었던 남편의 지갑에서 나온 낯선 종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흑백 사진이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 찍은 듯 선명한 컬러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헛바람을 들이켰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아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5살에서 6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통통한 볼살, 웃을 때 반달처럼 휘어지는 눈매, 그리고 무엇보다 오른쪽 눈 바로 밑에 찍혀 있는 선명한 까만 점. 그건 우리 민수였습니다.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민수,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분명 옛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도, 뒤에 보이는 건물의 풍경도 30년 전 읍내 장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의 빗둘배둘한 글씨체가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5일 사랑하는 아들. 2005년? 민수를 잃어버린 건 1995년인데 2005년이라니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저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이거 뭐야? 손에 쥔 사진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05년이면 남편이 지방 공사 현장에 내려가 한 달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분명 일이 바빠서 못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엉망진창으로 휘저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민수를 찾았던 걸까요? 찾고도 나한테 말을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미쳐서 민수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다시 봐도 사진 속 아이는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 밑의 저 점은 제가 민수를 낳고 젖을 물리며 수천 번도 더 만져보았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뇌리에 끔찍한 가설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자식, 내가 아들을 잃고 폐인이 되어 있을 때 밖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낳은 자식이라면? 그래서 그 아이가 남편을 닮아 우리 민수와 그토록 닮아 보였던 거라면? 김태석, 당신 도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배신감일까요? 아니면 희망일까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뜨거운 덩어리가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무덤을 파헤쳐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지갑을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진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통장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돈 한 푼 허투루 쓰는 법 없던 짠돌이
남편의 비밀 통장. 그 통장을 펼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이 다행일까요? 남편의 낡은 양복 주머니에서 시작된 이 판도라의 상자는 이제 막 열렸을 뿐입니다. 통장에 찍힌 수많은 이체 내역과 낯선 이름들. 그것은 죽은 남편이 20년 동안이나 저를 속여왔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과연 사진 속 아이는 누구이며 남편은 왜 이토록 철저하게 가족을 속여야만 했을까요? 바들바들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낡은 통장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방바닥에 펼쳐진 통장 내역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뒤섞여 제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를 넘겼을 때부터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996년 3월부터 시작된 송금 내역. 받는 사람의 이름은 김미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이던 금액이 해가 갈수록 30만 원, 50만 원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매달 15일 남편의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더군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충 훑어봐도 집 한 채는 좋기 사고도 남을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쥔 손에 힘을 주어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감, 당신 정말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입술을 깨물며 지난 세월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들 민수를 잃어버리고 난 뒤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았던 그 지옥 같은 시간 동안 우리는 돈이 없어 밥보다 라면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이 아까워 냉골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잠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빙판길에 넘어져 팔이 부러졌을 때 남편은 수술비가 없다며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결국 친정 오빠에게 손을 벌려 겨우 수술을 받았지요. 그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순아. 내가 무능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투박한 손이 그쳐진 어깨가 안쓰러워 저 역시 같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달 15일에도 이 통장에는 어김없이 김미정이라는 여자에게 50만 원이 송금되어 있었습니다. 제 수술비는 없어도 그 여자에게 보낼 돈은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눈물은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철저하게 기만하기 위한 연기였을까요? 저는 벌떡 일어나 장롱 깊숙한 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평소 낚시 가방을 넣어두던 창고방이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며 집을 비우곤 했습니다.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아오면서 늘 손맛만 보고 옆 사람 주고 왔다며 쑥스럽게 웃곤 했지요.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아들 잃은 속을 달래려 물가에 앉아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새벽마다 김밥을 싸서 손에 쥐어 보냈습니다. 낚시 가방 지퍼를 여니 낚싯대는 온데간데 없고 웬 아이들 장난감과 낡은 동화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로봇 장난감, 야구 글러브, 그리고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몇 장. 그림 속에는 아빠라고 적힌 남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터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와
그 아이를 만나러 갔던 겁니다. 제가 싸준 김밥을 들고 그들과 소풍을 즐겼을 남편을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누가 아빠야? 우리 민수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어디서 떨고 있을지 모르는데 당신이 누구 아빠 노릇을 해? 저는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30년 전 장터에서 내 손을 놓친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미는 죄책감에 평생 밥알 하나 편히 삼키지 못했는데 아비라는 사람은 밖에서 딴 살림을 차리고 호의호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그 아이 민수와 위치까지 똑같은 그 아이는 남편이 그 여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렇게 민수와 닮을 수 있으며 남편이 그토록 지극정성으로 돌봤겠습니까?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서, 분해서, 그리고 남편에게 속았다는 비참함 때문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일어나. 일어나서 말해봐. 이게 다 뭐냐고. 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무심한 표정이 이제는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을 비비며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 김미정이라는 여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사진 속 저 아이가 정말 남편의 핏줄인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통장 맨 뒷장을 보니 희미한 연필 자국으로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번호는 031. 경기도 어디쯤인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몇 번이나 하고 나서야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앳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미정이라는 여자의 목소리일까요? 아니면 그 여자의 딸일까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다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저는 겨우 입을 뗐습니다.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습니다. 거기 김태석 씨 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답은 제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아, 태석 아버님 찾으시는구나. 그런데 어쩌죠? 아버님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 받았는데. 혹시 누구세요? 아버님. 그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이미 남편의 부고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뻔뻔하게도 뒤에서 자기들끼리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나 김태석 쳐대는 사람입니다. 제 말에 상대방은 네 하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 지금 당장 그리로 갈 테니까. 내 남편이 쏟아부은 돈, 그리고 훔쳐간 내 남편의 시간 다 토해낼 준비하고 있으라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벗어 던지고 옷장 구석에 처박혀 있던 붉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한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비밀 장부를 가방에 쑤셔 넣고 현관을 나서려는데 신발장 위에 놓인 남편의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축이 다 달아빠진 구두. 남편은 10년 넘게 이 구두 한 켤레로 버텼습니다. 새 구두를 사주려 하면 아직 멀쩡하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절약이, 그 궁상맞음이 다 저 두 번째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고 생각하니
구두조차 꼴 보기 싫어졌습니다. 저는 구두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차창 밖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사진 속 아이의 얼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수와 닮은 점, 민수와 닮은 미소.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남편의 혼외 자식이라면 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민수를 잃어버린 죄로 평생을 고통받았는데 남편은 그 죄책감을 이용해 또 다른 행복을 꿈꿨던 것일까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 적혀 있던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낡은 대문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문 앞에는 낯익은 승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공사 현장에 다닐 때 타던 그 봉고차였습니다. 폐차시킨다고 가져가더니 그 차가 왜 여기 있는 걸까요? 저는 홀린 듯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옳지, 잘한다.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물론 환청이었겠지요. 하지만 그만큼 이곳은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아까 통화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훤칠한 키의 청년 한 명이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진 속 그 꼬마 아이가 그대로 자란 듯한 모습, 그리고 제 기억 속 30년 전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얼굴, 무엇보다 오른쪽 눈 밑에 선명한 점. 당신들이구나. 내 남편 뼈골 빼먹은 사람들이. 제 입에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청년과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저기가 아닌 묘한 슬픔과 반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년이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어머니라니. 누가 내 어머니란 말이냐?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우리 민수와 너무나 닮아서 죽이고 싶도록 미운 마음. 한 구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리움이 피어올랐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20년 넘게 숨겨온 진실의 문턱 앞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이 문을 넘어서면 제 남은 인생은 또다시 지옥불에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멱살을 잡을 수 없다면 살아있는 이들의 멱살이라도 잡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 누구냐고. 내 남편이, 내 민수 아빠가 당신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흙바닥에 무릎이 닿는 둔탁한 소리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다 저 때문에. 청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와 남편 사이에, 그리고 저와 이 아이 사이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을요. 과연 이 청년의 눈물은 참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의 시작일까요?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골집 마당,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무릎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낯선 입술의 떨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라니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30년 전 장터에서 손을 놓친 뒤 생사조차 모르는데 남편이 밖에서 낳아 기른 뻐꾸기 새끼가 감히 나를 어머니라 부르다니요. 저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청년의 오른쪽 눈 밑에 박힌 그 선명한 점. 제 기억 속 젖먹이 민수의 얼굴에 있던 그 점이 자꾸만 제 시선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워 죽겠는데 죽이고 싶도록 증오스러운데 동시에 미치도록 안아보고 싶은 이 모순된 감정. 그것은 지난 30년간 자식을 잃은 어미가 겪어야 했던 지옥보다 더 잔인한 고문이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닥치지 못해? 겨우 목구멍을 뚫고 나온 제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 서슬 퍼런 고함의 뒤에 서 있던 여자가 황급히 달려나와 청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진우야, 일어나라. 이러지 마. 그녀는 저를 향해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남편의 통장에 찍혀 있던 이름 김미정. 남편을 홀려 우리 가정을 파탄낸 꽃뱀일 거라 상상했던 그녀는 예상과 달리 화장기 하나 없는 늑수그레한 얼굴에 낡은 몸빼 바지를 입은 초라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사모님, 일단 안으로 드세요. 밖이 찹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해라니요. 남편이 20년 동안 돈을 붙이고 주말마다 찾아와 이 아이를 키운 게 뻔한데 오해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쳤지만 찬바람에 굳어버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안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들의 보금자리가 도대체 어떤 꼴인지 똑똑히 봐둬야 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섞인 오래된 나무 냄새, 그리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그것은 사람 사는 집의 냄새였습니다. 우리 집 냉골 방바닥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훈훈하고 끈적한 온기가 집안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달력. 그 모든 것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달력에는 날짜마다 진우병원 미정, 생일, 장날 같은 메모가 남편의 익숙한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서 철저히 가장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돈 없다, 바쁘다 핑계만 대던 그가 이곳에서는 병원을 챙기고 생일을 챙기는 자상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겁니다. 앉으세요. 물이라도 한 잔. 여자가 내민 물컵을 저는 손으로 쳐내버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이 마치 제 억장 무너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돈 내놔. 내 남편이 여기다 쏟아부은 돈 다 내놓으란 말이야.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비밀 장부를 꺼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들이 흩날리며 바닥을 덮었습니다. 1996년부터 2016년까지 20년의 세월이 담긴 기록들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수 잃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남편이란 작자는 자식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여기서 딴 살림 차리고 희희낙낙거릴 때 난 썩은 밥 먹어가며 전단지 돌렸어.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에 바친 제 목소리에 여자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고 무릎 꿇은 청년 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 낡은 장식장 위에 놓인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저 청년이 낚시터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붕어 한 마리를 들고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 생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야말로 행복 그 자체인 표정이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남편의 영혼이 온전히 이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던 지난 세월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저 여자가 젊고 예뻤다면, 차라리 저 아이가 남편을 안 닮았다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모님,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석 형님, 아니 아버님은 사모님을 배신하려던 게 아니었어요. 청년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호칭이 뒤섞인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변명하지 마. 내 눈 밑에 그 점. 그거 내 남편 핏줄이라는 증거 아니냐? 내가 민수 대신 남편 사랑 독차지하고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저는 청년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덩치 큰 청년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청년의 얼굴은 민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웠습니다. 내 진짜 아들은 어디서 굶고 있을지 모르는데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며 남편의 사랑을 도둑질해 갔다는 생각에 살이 마저 느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버님 친아들이 아닙니다. 청년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그 말에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닮았는데 이 점이 똑같은데. 거짓말하지 마. 유전자 검사도 했었어요. 20년 전에 아버님이 저를 처음 봤을 때 잃어버린 아들인 줄 알고 검사까지 하셨다고요. 그런데 불일치였어요. 저는 민수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고아원에 버려진 놈이었어요. 청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니. 그렇다면 남편도 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민수인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친아들도 아닌데 왜?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저를 보면 민수 생각이 나서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진다고. 저를 민수 대신이라도 품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청년은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아들을 닮은 이 아이에게 집착하고 기대어 겨우겨우 숨을 쉬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아픔을 왜 나와 나누지 않았을까요? 왜 나에게는 잊으라고 모진 말을 해놓고 혼자서 이곳에 와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있었던 걸까요? 나는 남편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슬픔조차 함께 나눌 수 없는 그저 지겨운 짐짝이었을까요? 나가자.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더 있다가는 제가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철저히 외면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남편이랑 무슨 짓을 하고 살았든 난 이제 상관 안 해. 하지만 용서는 꿈도 꾸지 마.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려는데 여자가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이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모님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맡기신 거예요. 여자가 내민 것은 낡은 반찬통 하나였습니다. 김치 국물이 밴 뚜껑도 잘 닫히지 않는 플라스틱 통. 그 초라한 물건을 보는 순간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을 가져다 주고
마음까지 다 준 주제에 본처인 나에게 남긴 유품이 고작 반찬통이라니. 치워. 이딴 거 안 받아. 뿌리치려는 제 손을 청년이 덥석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습니다. 마치 평생 막노동을 했던 남편의 손처럼 딱딱한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아버지가 평생을 써오신 일기장입니다. 이 안에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 민수를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셨는지 다 적혀 있어요. 욕을 하시더라도 이거 한 번만 읽어보고 욕해 주세요. 반찬통 뚜껑이 열리면서 그 안에 꽉 들어찬 낡은 수첩들이 보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들. 그것은 남편이 현장 사무소에서 쓰던 업무 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 침묵으로 일관했던 남편의 속마음이 담긴 어쩌면 저를 향한 마지막 변명서일지도 모르는 기록들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저는 더 큰 상처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아들 민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에 어미로서의 본능이 이성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를 찾으려 헤맸다고? 남편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마당 한가운데서 저는 멍하니 반찬통을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 무게가 야속하게 떠난 남편의 삶의 무게인 것만 같아 가슴이 저릿해 왔습니다.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진실이 들어있을까요? 남편은 정말 나를, 그리고 우리 민수를 잊지 않았던 걸까요? 어둠이 내려앉은 시골길,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지만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은 족쇄처럼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일기장을 영원히 덮어버릴지 아니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마지막 진실을 마주할지. 제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근처 가로등 밑 벤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위태롭게 깜빡이는 벤치 위 저는 마치 판결을 앞둔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김치 냄새가 배어있는 플라스틱 반찬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대학 노트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추위를 느낄 새도 없이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노트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것은 곰팡이 냄새가 아닌 남편의 짙은 고독의 냄새였습니다. 1996년 4월 민수를 잃어버리고 딱 1년이 지나던 날의 일기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공사 현장 근처 고아원에서 민수를 봤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오른쪽 눈 밑에 점, 웃는 인매. 영락없는 내 새끼였다. 미친놈처럼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원장 수녀님은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곳에 있었던 진우라는 아이란다.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불일치. 하늘이 무너진다. 순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 안 된다. 민수를 찾았다고 희망을 줬다가 다시 뺐으면 그 여자는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 나 혼자 삼켜야 한다. 이 지옥은 나 혼자 감당해야 한다. 글자마다 꾹꾹 눌러 쓴 흔적 위로 둥그렇게 번진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은 저를 속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차마 그 잔인한 희망 고문을 저에게 안겨줄 수 없어 입을 다물었던 것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가슴은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며 모진 말을 내뱉고는 뒤돌아서서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2000년 5월 5일 진우에게 자전거를 사주었다. 민수에게 못 사준 자전거다. 진우가 아빠라고 부르며 따르는데 가슴이 찢어진다.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면
신께서 감동하여 우리 민수에게도 좋은 양부모를 보내주지 않으실까? 나는 죄인이다. 순이 몰래 딴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나는 천벌을 받을 놈이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속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진우에게 해주며 어딘가에 살아있을 민수도 누군가에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외도가 아니라 자식 잃은 아비가 미치지 않고 살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 김미정은 누구일까요? 의구심을 품고 마지막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곳엔 남편의 글씨가 아닌 낯선 여자의 글씨체로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형님은 세상에 안 계시겠네요. 저는 진우를 돌보던 보육사 김미정입니다. 형님은 저에게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갈 곳 없는 저와 진우에게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신 은인이자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형님은 단 한 번도 이곳에서 주무시고 간 적이 없습니다. 늘 진우가 잠들 때까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다가 우리 집사람이 기다린다며 그 먼 길을 다시 운전해서 가셨지요. 형님의 낡은 구두가 닳고 닳도록 오가셨던 그 길은 두 집 살림의 길이 아니라 참회의 길이었습니다.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요? 저는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미련한 영감아, 이 곰 같은 사람아, 입 밖으로 터져나온 말은 욕설이 아니라 통곡이었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며 나설 때 남편의 어깨가 왜 그토록 무거워 보였는지, 월급날이면 왜 소주 한 잔 마시지 않고 돈 봉투를 챙겨 나갔는지, 남편은 그 돈으로 호강을 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죄책감을 씻어내는 사기였고 잃어버린 민수를 향한 기도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만치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 낡은 시골집, 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그 청년 진우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며 혹시라도 제가 다시 올까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저를 보자 청년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사모님. 청년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청년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청년의 얼굴을 향해 뻗었습니다. 청년이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아마 딱이라도 맞을 거라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제 손은 청년의 뺨이 아닌 오른쪽 눈 밑에 박힌 그 까만 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많이 외로웠겠구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저 자신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청년의 피부는 차가웠지만 그 밑에 흐르는 피는 뜨거웠습니다. 아비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때 우리 영감이 내 바람막이가 되어주더냐? 내 자식 민수가 받아야 할 사랑, 내가 대신 받아서 미안해했더냐? 제 물음에 청년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민수가 아니라서 죄송해요. 아버지가 저를 보며 민수를 그리워하시는 거 알면서도 아버지 품이 너무 따뜻해서 모른 척했어요. 제가 나쁜 놈이에요. 청년이 털썩 주저앉으며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 아니 진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낯선 남자의 냄새가 났지만 그 속에는 익숙한 남편의 냄새가, 그리고 30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의 젖비린내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니? 자식 잃은 부모 마음 지옥인 줄 모르고 그 지옥 불 구덩이 속으로 제 발로 들어와 준 내가 고맙지. 내 덕분에 우리 영감 숨이라도 쉬고 살다 갔구나. 제 가슴 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연민과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김미정 씨가 달려나와 우리 두 사람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추운데 뭐 하세요? 들어오세요. 밥 안 드셨잖아요. 미정 씨가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방 안에는 아까보다 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상 위에는 식어버린 된장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고등어구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밥상머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미정 씨가 밥그릇에 뜨거운 밥을 새로 퍼서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형님이 사모님 식성을 자주 말씀하셨어요. 맵고 짠 거 싫어하신다고, 된장찌개는 심심하게 끓여야 좋아하신다고요. 그 말에 울컥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곳에 와서도 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나를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미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먹자. 밥 먹자. 저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심심하고 구수한 맛. 제가 끓여주던 딱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국그릇에 떨어져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진우가 조심스럽게 고등어 살을 발라 제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드세요. 어머니. 다시 한번 들려오는 어머니라는 호칭. 이번에는 그 소리가 가슴을 찌르는 가시가 아니라 상처를 꿰매는 바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비록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남편이 가슴으로 낳고 기른 자식이니 내 자식이나 매한가지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는 내내 우리는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낚시터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졌던 이야기, 진우가 처음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을 때 남편이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이야기, 제가 몰랐던 남편의 20년 세월이 그 밥상 위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배신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두 개의 세계를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가장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진우가 방 한구석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기신 거예요. 사모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시면 그때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면에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는 제 손끝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남편이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 희망은 무엇이었을까요? 30년 전 멈춰버린 우리 가족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의 입구를 여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적힌 남편의 글씨. 그 투박한 글씨가 마치 제 손을 잡아주는 것만 같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 왔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두툼한 서류 뭉치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증서, 그리고 실종아동찾기 협회에 20년간 기부해온 후원 증명서, 마지막으로 저와 진우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메모란에는 매달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순이 노후 자금, 민수 찾는 비용, 진우 대학 등록금.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남편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원망하며 등 돌리고 누워 잘 때 남편은 10원 한 장 아껴가며 세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김미정이라는 여자에게 돈을 퍼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잃어버린 아들 민수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에 후원금을 보내고 있었고 덩그러니 남겨질 아내의 노후를 위해 몰래 보험을 들어두었으며 가슴으로 낳은 아들 진우의 앞날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 짠돌이 영감이 구두 뒤축이 달아 비가 새도 시원하고 좋다며 웃던 그 사람이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 사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려. 미안하오. 당신 눈에서 눈물말을 날 없게 만든 죄인이라 갈 때도 이렇게 숙제만 남기고 가오. 저 아이 진우, 민수랑 참 많이 닮았지? 처음엔 민수인 줄 알고 품었는데 나중엔 그저 내 자식 같아서 품었소. 당신한테 말 못한 건 또다시 희망 고문을 줄까봐 무서워서였소. 부디 나를 용서하지 마시오. 다만 저 불쌍한 녀석 미워하지 말아주오. 민수 대신 내 곁을 지켜준 고마운 아이여. 편지지의 글씨는 군데군데 번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울면서 이 글을 썼겠지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같이 짊어지자고 하지. 왜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어? 제 통곡 소리에 진우도 미정 씨도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진우가 내어준 작은 방, 남편이 생전에 머물다 갔다는 그 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베개를 베고 누우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혔던 민수를 잃어버린 죄책감,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고 외로움이 남편의 사랑 안에서 비로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찌감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난 진우를 불렀습니다. 진우야, 씻고 옷 입어라. 갈 데가 있다. 영문을 몰라 하는 진우를 데리고 제가 향한 곳은 읍내의 양복점이었습니다. 쭈뼛거리는 진우에게 저는 제일 좋은 검은색 정장 한 벌과 구두를 사입혔습니다. 어머니, 이거 너무 비싼데. 입어라. 아들이 아비 보러 가는데 이 정도는 입어야지. 거울 앞에 선 진우의 모습은 훤칠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모습 같기도 하고 어쩌면 35살이 되었을 우리 민수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진우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잿빛이었던 세상에 조금씩 색깔이 입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납골당 유리창 너머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어제 챙겨온 남편의 낡은 구두를 꺼내 유골함 옆에 놓아두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아들놈도 데리고 왔어. 제 목소리에 진우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납골당 안이 떠나가라 우는 진우의 등짝을 저는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의 등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보, 걱정 마. 이 녀석, 내가 거둘게. 당신이 못 다 준 사랑, 내가 주면서 살게. 그리고 우리 민수도 내가 포기 안 해. 이 녀석이랑 같이 끝까지 찾아볼게. 유리창 속 남편이 그래, 고맙다 순이야 하고 대답하는 것 같아 저는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겼습니다. 주말이면 진우가 내려와 마당에 잡초를 뽑고 부러진 장독대 뚜껑을 고쳐놓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김치찌개 냄새 죽이는데요. 대문을 들어서며 활짝 웃는 진우의 얼굴에서 오른쪽 눈 밑의 점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제 그 점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애틋하고 사랑스러울 뿐입니다. 미정 씨도 가끔 들러 말벗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남편 흉을 보며 깔깔대기도 하고 서로의 흰머리를 뽑아주기도 하며 자매처럼 지냅니다. 남들이 보면 족복 꼬인 이상한 집안이라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핏줄보다 진한 것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식탁 위에 숟가락 3개가 놓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위에 진우가 찢어준 김치 한 조각이 올라옵니다.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야 오래오래 저랑 살죠. 오냐, 너도 많이 먹어라. 내 새끼. 입 밖으로 내뱉고 나니 참으로 달디단 단어입니다. 잃어버린 민수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울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남편이 선물처럼 남겨준 든든한 아들이 있고 우리는 언젠가 꼭 진짜 기적을 만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사니까요. 남편의 낡은 지갑 속에서 시작된 이 기막힌 사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저녁 밥상이 되어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을 품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 못할 비밀 때문에 끙끙 앓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에는 쑥스럽더라도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낡은 구두 뒤축이 닳도록 우리를 위해 뛰어다닌 그 사람의 진심이 그 거친 손바닥 안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슬픔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찾아낸 뽕 작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